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시죠. 엉뚱한 곳. 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이 좀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경찰 신고가 있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동한 곳은 다른 곳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송 참사 42분 전에 지하차도 통제해달라는 112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이 출동한 곳은 궁평 2 지하차도, 사고가 발생한 2 지하차도가 아니라 궁평 1 지하차도로 출동했다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도 여러 다른 관련 기관들도 문제가 많아서 국무조정실에서 모든 기관, 관련 기관들 예외 없이 감찰 착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주시 역시 침수 9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사실들을 몰라서 그 버스 있지 않습니까? 우회로를 선택하라고 알려줬던 그 버스, 그곳에서만 시신이 여러 구가 나왔는데 그 버스 회사에도 청주시가 지하차도 있는 쪽으로 가라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사고가 벌어진 지, 침수가 시작된 지 9분이 지났지만 청주시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버스 회사에게 글로 가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신문,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책임 떠넘기기. 자, 여러 유관 기관들이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주시는 도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 충북도도 불가항력적이었다. 경찰은 인력 부족이었다. 오송 참사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시에서는 사고 지하차도 통제는 도청 권한이다. 도에서는 당시 상황 보면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어쩔 수 없었다. 불가항력적이었다. 경찰 역시 다른 곳도 침수됐고 인력도 모자랐다. 이런 변명들만 늘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혼이 좀 나야겠죠?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마지막 펼쳐보겠습니다. 김의겸 파문. 김의겸 의원은 또 막말을 했습니다. 자, 윤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 지금 아직도 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사고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유족들 엄청 슬픔에 잠겨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라를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불만과 어떤 비판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발언들이 적절한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첫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입장 변화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1심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이 소식은 지금부터 네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문 함께 보시죠. 자, 조선일보 신문 보시죠. 조국 측 항소심 첫 재판에서 조민 허위 스펙, 자신은 공범이 아니다. 자신은 너무나 바쁜 업무 중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정경심 전 교수 아내를 믿고 정경심 전 교수에게 다 맡겼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결국 정 전 교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어떤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이 나온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생업에 종사하느라 몰랐다. 사실상 4년 전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4년 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이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저부터도 궁금하여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애비로서 생각합니다.
무관심한 아빠였다라는 입장에서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구속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탓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뭐 어떤 전략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최 부위원님? 글쎄 일단 본인과 이제 딸 조민 씨 관계를 약간 공범 관계에서 뭔가 분리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가 이제 8월 말 이전에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 부분을 의식한 약간 총론적 변화로 보이는데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사실은 본인은 무관심한 아빠였다 저렇게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보면 그 조민 씨의 여러 가지 인턴 확인서 등 이런 것들은 다 실제 인턴을 하고서 발급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아는 거죠? 무관심한 아빠가? 그런 점으로 본다면 그리고 어제도 그 사실은 인턴 확인서 위조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아주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총론적으로 뭐 성찰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찰과 반성의 내용이 뭔지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검찰이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뭐 그러려면 조국 전 장관의 태도를 보겠다라고 얘기했다면 그것도 조국 전 장관의 본질적인 태도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 현재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 주목되는 분야이기 합니다. 네, 설주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조국 교수가 얘기를 하는 부분은 방금도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은 사회적, 도덕적인 어떤 그 비난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수를 하겠다. 책임지겠다. 근데 이제 예. 어저께 얘기한 것은 법정에서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본인이 형법 교수, 형사소송법 교수로서 법정에서 이러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가? 네. 그리고 어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 그러니까 어느 만큼 관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을 한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이런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입시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인턴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도와줬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버지로서 한참 바쁠 나이 아닙니까? 40대, 50대 이때가.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 신경을 많이 못 썼지만은 과연 그러면 이러한 자녀들의 어떤 이런 인턴이라든지 무슨 뭐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얼마만큼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좀 판단을 해달라라는 저는 그런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 전 장관 측이 주장했던 건 남편이라는 이유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일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건 연좌죄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어제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필요하겠죠. 어떤 근거를 댔습니까, 김진진 네, 변호사? 결국에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자기가 이제 생업에 종사하고 그다음에 뭐 일상이 너무 바빠서 이 내용을 몰랐다. 결국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련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게 지금 항소심이에요. 1심이 아니고 항소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심 1심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들이 다 드러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게 이제 항소심입니다. 그렇다면 증명 책임을 갖고 있는 검찰 측에서 이미 상당 부분 증거를 다 제출하고 이거에 관해서는 충분히 조 전 장관이 인식했다.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 인식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구성 요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고 이미 언론에 나와 있지만 뭐 정경심 교수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기타 이런 내역들을 검찰에서 충분히 제출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명이 어느 정도 됐다 이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 전 장관 입장에서도 그냥 생업에 종사해서 바빴다 몰랐다 이 정도로 이제 증거를 탄핵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본인을 변호하는 어떤 탄핵의 증거로 쓰이긴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법리 다툼을 한다 법리 다툼 얘기도 제가 좀 봤어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관계는 어떻게 다툼이 없으니까 네. 이미 제시된 증거들이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업무방해죄로 이걸 과연 처벌하는 게 맞냐 이게 과연 내가 처벌받는 게 맞냐 계속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적용하는 게 맞냐 근데 이 부분도 1심 판결문은 보면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어떤 입시 제도 그리고 입시 절차의 어떤 공정성 이런 부분을 중대하게 훼손했다. 이거는 분명하게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부분
둘 양 측면에 있어서 항소심에서 좀 조 전 장관이 이걸 유리하게 끌고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일부 무죄 받은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을 당시에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좀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항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부당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우 전 의원께서는 어제 모습을 좀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지금도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네, 라고 이렇게 좀 우기고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무섭고 차가운 사람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마치 자녀들의 뭐 입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말은 합니다만은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아들 시험 그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네. 아들 시험도 대신 쳐주지 않았습니까? 같이 치지 않았습니까? 네. 동시간대 시험 시간대 그런 걸로 봐서 절대 자녀들의 입시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 보이질 않아요. 네. 그것은 그 조국 전 장관의 말보다는 여태까지 그 본인이 보인 행태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자녀들의 그 입시 본인은 몰랐다, 열심히 일하느라고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러면은 부인 정경심 교수 또는 그 조민 딸의 잘못이란 말이죠. 네. 그렇게 완전히 책임을 가정 내에서도 밀어버리는 게 아닌가 본인의 법적인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저는 저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다 생각하고 본인은 어쨌든가 네.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공인이었다. 이런 그런 그 본인이 공인이었다는 것도 좀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실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 네. 또 부모들에게 대못을 박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성찰과 반성이 없어 보이네요. 조민 딸이 직접 했다. 혹은 조민과 자신의 부인이자 엄마인 정경심 전 교수가 전부 다 했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다소 좀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해석까지 김영우 전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도 밝혔듯이 조 전 장관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는 조민 씨의 기소 여부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했는지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 씨가 술을 취한 거는 61위 혐의에 대한 자백 반성으로 봐야 됩니다. 시효가 한 달여밖에 안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렸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 확정된 이후에 본인과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법정에 들어갔는데 어제 출석 전에 저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 부분은 이제 일반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입장문을 읽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야말로 사실은 딸 조민 씨의 기소, 네. 이거를 아마 그 유예하는 쪽으로 도움을 주고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총론적 뭐 반성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재판의 핵심은 의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하는 뭐
그 정경심 교수 판결 이후에 딸을 비롯해서 본인까지 겸허히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조민 씨가 유튜브 이런 데에 나와서 자기 떳떳하다고 얘기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예. 그건 뭐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이 그 뭐 딸의 기소를 좀 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좀 뭐 보호 장치 뭐 이런 거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그 심정은 우리가 이해하겠으나 그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사실은 그 정경심 교수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 정도도 지금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자꾸 뭔가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진짜 본인이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다면 네. 어떤 그 성찰과 반성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찰과 반성 말만 자꾸 반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걸 전혀 얘기 안 하고 오히려 또 법정에 들어가서는 과거와 본질적인 부분은 다른 그게 전혀 없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검찰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설재 변호사님께서 먼저 여쭤보게 할게요. 그 기소, 조민 씨의 기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기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기소 유예를 하는 것이 기소 유예할 것이다.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물론 죄가 있으면 무조건 처벌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재판에 넘기고 뭐 그 죄를 물어야 된다라는 것은 원칙입니다만은 지금 부모가 전부 다 재판을 받고 한 분은 지금 뭐 수감 생활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이미 실형을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제 법정 구속만 면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근데 또 자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녀가 그 당시에 미성년자지 않았겠습니까? 고등학생으로서.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책임 여부가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산대 의전원 때는 본인이 이제 대학생이었죠. 대학생이지만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어떤 쌓은 스펙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했다. 뭐 제가 뭐 조민 씨를 뭐 너무 어리고 막 그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당시의 어떤 기여도를 보면 저는 조민 씨까지 굳이 기소를 해야 되느냐라는 여부는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검찰의 칼에도 인정은 있어야 된다. 그래도 눈물은 있다. 자, 가혹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지금 기소 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설자 변호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김진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기소유예라는 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한번 봐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죄가 있는데 있긴 있는데 한번 봐준다. 근데 뭐 좋은데 어쨌든 저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봐주더라도. 왜냐하면 검찰도 이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이제 조민 씨의 기소와 관련한 얘기도 나왔을 때 나온 게 그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서 이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네. 그리고 조민 씨가 또 반성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겠다. 분명히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조민 씨에 대한 어떤 기소 여부를 지금 결정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일종의 어떤 하나의 사법 관행입니다. 지금 죄가 없어서 죄를 못 묻는 게 아니고 사실 좀 오래된 사법 관행이고 이게 과연 맞는지도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전체가 어떤 범죄에 연루가 돼 있을 때 이 네. 가족 전체를 처벌했을 때 예를 들어 뭐 한 명은 그래도 남아야 뭐 네. 가족을 유지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약간 관행적인 의미에서 지금 조민 씨에 대한 어떤 기소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얘기하는 게 이미 사실관계는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뭐 위조하고 문제가 된 부분. 근데 이제 봐주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정말 봐줘야 될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나 조민 씨가 진실되게 반성을 하고 그리고 항소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걸 보겠다. 결국 법리 다툼이 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조민 씨 아까 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인 당당하잖아요. 네. 굉장히 당당하고 조국 전 장관 말은 저렇게 했지만 재판에서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그냥 관행이다.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과연 이게 업무방해를 처벌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뭐 한번 봐줄 수도 있겠죠. 관행상 봐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이 당사자들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민 씨의 어떤 진실된 반성 이런 부분이 당연히 전제가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건이 붙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8월 26일이 오는 8월 26일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텐데 어떤 결정을 검찰이 내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요즘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출마 여부가 좀 관심입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이제 소설 쓰지 말라고 일축하긴 했는데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입니다. 자, 저희 얘기는 출마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소설 쓰지 말라 그러는데 네. 본인과 관련해서 또 본인 가족과 관련해서 모든 일이 지금 소설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였어요. 네. 모든 게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재명 지금 대표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자꾸 소설 같은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소설 같은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실제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본인 출마도 지금은 소설 이렇게 운운합니다마는 정말 본인이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리스크를 벗어나는 길이 출마밖에 없다 생각을 하면은 저는 반드시 출마할 사람이다. 네.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치를 하고 있어요. 네. 북콘서트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재판을 받으면서도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본인은 일하느라고 몰랐다. 이렇게 차갑고 무정할 정도면 더 큰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출마할 것이다.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저 답변하는 소설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네. 총선 출마 여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일부 매체에서 그걸 썼잖아요. 반명이요? 반명 네, 뭐 네. 연대, 연대. 반명 신당. 그러니까 친문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이렇게 모여서 반 이재명 신당을 만들 것이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저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걸 지금 소설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걸 그 총선 출마 여부와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금 무리한 관측이고 저도 아마 친문이나 이낙연 전 대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이 반 이재명 신당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거와 총선 출마 여부는 조금 별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두고 볼 대목들이 상당히 많은 조 전 장관의 앞으로의 행보인데요.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국회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자문위가 이제 오늘 열립니다. 윤리자문위가 벌써 2달이 되어 가는데요. 과연 오늘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먼저 윤리특위 첫 회의 당시 모습부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남국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만치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도달하지 않았어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의견을 달라 이런 것은 함께 첨부해서 자문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윤리특위나 자문위 출석하실 예정이세요?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을 할 계획입니다. 네. 벌써 한 차례 발표를 연기했죠. 결론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은 결론이 내려질까? 혹시 시간 끌기를 더 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김영우 전 의원님 오늘 결론 나올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전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조금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윤리특위도 그렇고 네.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제대로 확실하게 제 역할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지나면 이제 총선 다가와요. 네. 그러면 이미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윤리특위가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고요. 네. 좀 실질적인 그런 그 제도가 아직은 없어요. 국회의원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제도가 아직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도 결론을 못 내릴 것이다라고 김영우 전 의원께서는 예상을 좀 하셨는데 손재 변호사는 어떠세요? 뭐 저도 그 결론에는 동감하는 편이고요. 이게 참 윤리가 너무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40명 넘게까지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무슨 발언에 대해서 윤리에 지금 징계 청구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결과가 잘 안 나오죠. 결과 뭐 누구 나온 사람 있습니까? 솔직히 뭐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것은 물론 상임위 기관에 어떤 이런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뭐 당연히 질책을 받고 징계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그 외에 오히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따져보면 성실 의무 위반이라든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정도가 될 건데
그걸로 윤리에서 고민하는 부분은 이걸로 그러면 우리가 징계안을 내놨을 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어떤 고민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이해상충 관계, 이해충돌인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네. 김남국 의원은 무고하다고 하니까 저는 아직도 김남국 의원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윤리에서 밝힐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윤리에서 오늘 결론이 날까? 그리고 실효적인 결론이 날까도 솔직히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윤리위원회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리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 가지고서 과연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걸 결정하면 되는 거지. 거래 내역 전체를 내라. 물론 김남국 의원이 안 내고 있습니다만 네. 그거 내면 윤리위원회가 그거 판단할 능력이 되나요? 지금 검찰 수사도 지금 몇 달째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도 어느 방향인지 현재 불분명해요. 네. 근데 윤리위원회에 그 어떤 강제 수사권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그 관련한 전문가들 몇 명 데려다 놓고서 이게 판단이 안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래 내역을 안 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음번으로 미룬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불필요한 시간 끌기였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그 국회 회의 기간 동안에 뭐 저 가상화폐 거래하고, 거래를 했다. 그 사실은 분명하잖아요. 본인도 인정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그 윤리위 결정을 내려야지 뭘 자꾸 수사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호도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수해 상황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어제 새벽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윤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 주재 직후 헬기를 타고 곧장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북 예천군의 대규모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피던 윤 대통령이 살면서 처음 봤다라는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조금 배고프고 그냥 쓸려오는 거구나. 엄청난 가비들이 올라왔다는 게 이게 아이고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불러 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조금만 좀 참고 계십시오. 정부에서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오늘 아침 신문도 제가 잠시 짚어드렸습니다만 뭐 불가항력적이라는 얘기는 유관기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상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감찰에 착수를 했죠. 그러면 이제 어디에 책임이 가장 많은가 하는 부분은 드러나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결국은 뭐 현장에 제대로 안 나가보고, 그다음에 뭐 별일이 있겠어라는 이런 일종의 무사한 일주의가 이런 일들을 초래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저는 뭐 상당히 그게 이 원인의 전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한 정도로 원인을 제대로 짚었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참사를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뭐 전수조사를 한다, 뭐 일제 점검을 한다 그랬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 점으로 보면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평소에 재난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뭐 산사태 같은 걸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과 함께 그다음에 산사태 같은 것이 또는 뭐 저런 집중호우가 또는 극한호우가 있을 경우에 누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한다 하는 것들은 아마 매뉴얼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제대로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그거는 평상시에도 늘 저런 것에 관한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정비하는 계기. 물론 지금 현재 급한 불은 다 끄고 네. 그런 걸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온 국민이 지금 슬퍼하는 이 상황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면서 불필요한 말을 또 내뱉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마치 범람하는 강과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변호사님, 저기서 궁평 지하차도가 왜 나왔습니까? 그리고 뭐 러시아로 가서 한 말과 행동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저 또한 잘못된 뭐 실수였겠죠, 저거는. 근데 어쨌든 궁평 지하차도를 굳이 왜 언급했을까요, 김진희 변호사님? 네, 지금 어쨌든 이 사실관계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전 국민적인 슬픔을 자아내는 이런 참사인데요. 어떻게 이때 어떤 정치인으로서 취해야 할 행동은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명합니다. 이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위로, 그다음에 어떤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어떤 적절한 분석, 합리적인 분석, 그리고 추후에 어떤 대책 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이런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런 대참사가 발생한 이런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한 이런 궁평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쟁의 도구로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지금 양평 고속도로 그 원안 변경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결국 본질은 외면하고 네.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그 양평 고속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양평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최선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정쟁하기에만 이제 매몰된 거죠. 네. 매몰된 거고 결국에 양평 관련 얘기에서도 양평은 없고 양평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주어진 사실관계와 그다음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역할인데 그러긴커녕 이거를 오히려 그냥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편에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이것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 하나 더 하자면 지금 희생자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고작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해야 될 건 어떻게 보면 희생자에 대한 애도 그리고 위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은 전혀 없이 오히려 희생자들을 비유해서 희생자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비판,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다. 참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주객이 제대로 전도된 그런 문제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정치권이 비단 이번 어떤 참사 문제를 떠나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참 정치인들의 어떤 각성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김의겸 의원은 굉장히 그 어떤 본인이 뭐 기자 출신이고 네. 또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이 메시지나 언어가 갖는 힘을 본인이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떤 증오와 분노와 이런 거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막말 제조기, 거짓말 제조기 같은 지금 그 의정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청담동 술자리 같은 얘기를 해놓고서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뭐 사과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네.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하고 수혜를 이걸 엮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러시아와 중국을 범람하는 강물에 비유를 하고 말이죠. 저거 제가 볼 때 즉석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저 정도 얘기하려면은요 기자회견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한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김의겸 의원의 이런 어떤 말버릇 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독버섯처럼 굉장히 독한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저거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리 어떤 국회라든지 정치인에 대한 그 신뢰를 잃게 만드는 거죠. 이거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뭐 부적절하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의겸 의원이 왜
참 본인도 진짜 뭐 이런 기자로서 많이 활동을 하셨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 우리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전이에요. 네. 사진 찍기 좋게 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고 당시에 그 피해를 입었던 어떤 수재민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진짜 대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면 그런 걸 다 우리가 봤는데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김우겸 의원이 이런 또 시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외교 성과, 외교 어떤 우크라이나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네. 어제는 그런 날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적인 참사에 휩싸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굳이 또 거기 군평 지하차도에 빗대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국민의 생명이 이렇게 위급한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굳이 방문했어야 됐냐라는 말을 이런 말을 하시고 싶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더라도 저는 비유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불필요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해외에서 종이 한 장 들고 지시하는 척하는 사진 한 장 전송한 것이 전부다. 거듭된 직무유기에 의한 대형 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할 때 적용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이라 해야 한다. 이렇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병 의원님,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 본인의 법률 지식을 사실은 정치 공세에 끌어다 썼다. 뭐 이렇게 조금 전에 김의겸 의원이 본인의 그 기자로서의 지식을 정치 공세에 활용한 거하고 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네. 자, 뭐 재난살인이라는 말이 뭐 있는지 저는 뭐 처음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야 뭐 있는 말이지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가 있을 때 그 외교 활동 중에 국내에 이런 이제 재난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뭘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본인도 국정을 해봤으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추미애 전 장관의 저런 그냥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 뭐 그 부분에 관해서 누구도 지금 뭐 제동을 걸지 못하는 상황인데 결국은 뭐 본인이 이제 나중에 정치를 복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평가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지난 주말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홍 시장 어떻게 얘기했는지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좀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대비를 했으니까 그 수혜가 없죠. 선생님 그러면 15일 날은 관용차 없이 이용하셨는데 나는 내 차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네? 이제 그게 어느 시대의 법입니까? 주말에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개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괜히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아, 당당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실 법조인에서 이제 정치를 한 지 2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하는 법률적으로 위반된 건 없죠. 그렇죠? 주말에 뭐 주말에 뭐 골프 칠 수 있고 그리고 대구는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수혜를 입지 않았습니다. 네. 뭐 한 분이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걸 뭐 실족한 것으로 보이고 뭐 그런 점을 따지면 뭐 법률적으로 위반한 것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느냐 이거야말로 정말 국민정서법 위반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부 기자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법률적으로 난 깨끗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끝났다. 정치는 그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저런 홍준표 시장의 태도가 이제 뭐 요즘 그 일부 유권자층에는 뭐 상당히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이다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먹힌다고는 하는데 국민 전체를 보고 만약에 판단을 하자면 저런 식의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식의 태도는 국민 정서에는 크게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체념한 상태인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숯에 몰린 이화영, 체념 상태, 제2의 유동규 되나, 민주당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뭔가 이제 실토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체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라. 설득이 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실린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유동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부 보고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 설득에 폭로 나설지 이제 촉각된다, 곤두서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설주환 변호사님 어때요? 이게 지금 뭐 사실로 보이십니까, 이 기사가? 뭐 저도 기사를 읽어봤습니다만은 뭐 객관적인 내용은 아직 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단순히 좀 약간 내피셜 같은 느낌도 있는데 다만 지금 지난 재판에서 검찰에서 피고인 이화영의 진술이 약간 다소 기존과 달라진 게 있어서 피의자 다른 사건 그 피신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게 있어요. 그걸 아마 오늘 재판에서 증거 인부를 아마 변호인 측에서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에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서 기존의 진술과는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내용이 그럼 뭐가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인가? 라는 걸 추측해 볼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지는 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지금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이화영 재판과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일치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좀 뭐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의문스러운 이화영 씨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진술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아마 추측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마 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화영 그 진술에 대해서 뭐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 대북 성공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무슨 뭐 감사 표시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뭐 직접 지시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선긋기를 할 거다 이렇게 뭐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아마 그렇게 어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알고 있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수사가 되든지 조사가 되든지 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현역 의원 때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처음 인사할 때 평화부지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경기도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근데 경기도의 부지사가 평화부지사란 게 있나?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원래 정무부지사를 경기도에서는 평화부지사로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경기도가 뭐 접경 지역도 있고 하니까 대북 사업 차원에서 앞으로 아마 그런 역할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직감적으로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분단 국가고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아직 통일부가 이제 또 국가안보실 또 외교부가 이제 주도를 하거든요. 그 청와대 지금으로는 이제 용산인데. 근데 도 차원에서 평화부지사까지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위험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대장동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저는 국정원하고도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대북 이 사업이나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증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제 내가 독박을 혼자 쓸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유동규하고 비슷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본인만 꼬리 자르기에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서서히 드는 게 아닌가. 이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실토를 하게 되면은 이건 저는 그냥 단순히 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그 리스크가 아니고 굉장히 큰 그 대북 스캔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제2의 유동규가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다들 예상이 되시겠지만 뭔가 내부 고발, 실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동규 씨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모습 잠깐 보시면서 한번 제2의 유동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두 번째 답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기본적으로 그냥 저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사명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질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냥 제 거는 제가 소명할 거다. 밝혀지겠죠. 죄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지금 휩싸여 있긴 하지만 가장 발목을 잡을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가 쌍방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렇습니까? 그 온갖 지뢰가 지금 곳곳에 다 있죠. 그 중에 하나만 터져도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또 정진상 전 실장이 있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백현동 관련해서는 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벽에 딱 걸려 있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만약에 실토를 한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그러면 곧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만약에 이렇게 정말 판단을 했다면 판단을 하고 거기서 뭔가 진술을 내놨다면 아니 세상에 도지사가 부지사가 북한하고 무슨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는 걸 도지사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행정체계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딱 중간에 장벽을 치고 있어서 그렇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에 털어놓기로 하면 이건 곧바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직결되는 문제고 법률적 책임도 공범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그래서 사실상 체념해서 그래서 뭘 어쨌다는 거냐 하는 그 부분이 없어요. 원래 체념하면 그다음부터는 실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토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앞으로 그러면 실토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방향은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실토 내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2의 유동규가 될 것인가 이건 너무 나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태도를 바꾼다면 아마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화영 증언의 흔들. 혹시라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입장을 바꿔서 제2의 유동규 혹은 어떤 내용을 실토하게 된다면 지금 각종 나오고 있는 그런 각종 증언들에 아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흔들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저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국정원의 경기도 북한 스마트팜 혐의 과정을 보고했다. 지난 5월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국정원 직원도 안부수한테 들은 대로 보고서 작성했다. 법정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상의를 해서 대북 송금을 진행했다라고 7월 11일에 얘기를 했던 터라 더 이상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걸 실토하지 않고 감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설주환 변호사님, 매일경제 보도가 일종의 어떤 큰 팩트가 없는 보도라 손치더라도 어떤 그런 기류 흐름에 있어서는 그게 맞다면 부지사 심경 변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은 이미 진술이 달라진 이화영 피고인의,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조사 내용을 피신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면 만약에 지금 뭐 기자가 아마 이 기사를 조금 더 심층 취재가 됐더라고 한다면 어떤 이 피신 조서의 내용이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재판에 일단 제출됐다는 것은 증거로 제출한다는 거거든요. 증거는 공개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변호인과 검찰만 알고 있고 또 당사자들만 알고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내용이라면 오늘 아마 저는 이미 이화영 씨가 어떠한 진술이 달라졌다. 달라질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달라졌다라고 저는 봐요. 이미 달라졌다. 증거로 제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사가 끝났다는 내용이에요. 진술이 끝나는 것을 제출하지 진술이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을 제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오늘 아마 재판 이후 오늘 그 이화영 씨와 쌍방울 방영철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재판 이후에 재판에서 공개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 이 사건의 어떤 방향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사건 이제부터 이제 뭐가 좀 달라지는 기존과는 좀 다른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처해졌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관련 내용들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부인하고 있죠.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선생님, 방북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후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자, 이재명 대표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뭐 설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또 이화영 그리고 방용철 부회장의 어떤 재판 상황을 보면 과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혹은 뭐 바뀔 수 있는지 혹은 바뀌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화영의 벽을 넘는다면 이제 남은 수사는 이재명 대표가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 수사 상황도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핫한 인물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사람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자,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코이의 법칙에 비유해서 큰 울림을 줬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연주회를 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자, 어제 저 연주는 국회에서 열렸는데 제75주년 재헌절 경축식 기념 연주였습니다. 저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서 박수를 보내줬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김예지 의원은 이제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그 나오라고 해서 질문을 해서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저 한동훈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이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다시 저 장면에서 어제는 이제 재헌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헌절 거기에서 김예지 의원이 그 연주를 하는 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듣고 현장에 있고 또 이제 본인의 그 참석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하는데 뭐 상당히 어떤 뭐 훈훈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많은 인사들이 저 자리에 참석했는데 유독 그때 대정부 질문 때 김혜지 의원과 한 장관이 주고받았던 그 모습이 워낙 화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연주하는 김혜지 의원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어제 저 모습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 모습 화제가 되면서 지난번 대정부 질문 때 그때 모습도
한번 또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때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좀 걱정은 했었거든요. 네. 혹시 뭐 안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렇게 인사를 먼저 해주셔서 저도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굉장히 소통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 모습 많은 분들 기억하시고 저도 이 신통방통 진행하면서 김예지 의원과 함께 당시 얘기를 좀 나누면서 뒷얘기도 좀 듣기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고 김영 의원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저 인사말뿐만 아니라 사실 당시 김혜지 의원의 발언 자체, 정책적인 발언 자체가 좋았습니다. 네. 그 코이의 법칙을 뭐 이제 인용하면서 그래서 김혜지 의원처럼 사실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게 비정상이 되고 지금 비정상적인 게 너무 그냥 판을 치는 이 세상이 돼가지고 굉장히 씁쓸한데요. 그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또 피아노 치면서 네. 그 수해 현장에 직접 갈 수 없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피아노를 쳤다 이런 그 자막이 나왔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선한 쪽으로 선한 방향에서 네. 이렇게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그냥 막말 제조하고 네. 거짓말하고 우기고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도 거리에 나가 보시면은 온갖 그냥 그 현수막이 네. 널려 있지 않습니까? 정치 현수막이요. 정말 그거 보면은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언제 저도 책임 있겠습니다만은 언제 조금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좋아지고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특히 정치인들이 안고 있는 정말 큰 숙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관이 거론되면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바로 총선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근데 여론조사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상황을 좀 보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내년 총선 마포울 가상 대결 정청래 한동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업체는 다름 아닌 김어준 씨가 하겠다고 하는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 이제 저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일단 결과는 정청래 의원이 35.3%, 한동훈 장관이 27%입니다. 뭐 오차 범위 밖이죠. 밖에서 이제 격차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굳이 저런 걸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게 이제 정청래 의원의 경쟁력 그리고 이제 민주당 출신의 경쟁력 뭐 이런 것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앞선다 아마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저는 뭐 짐작을 합니다. 뭐 그 여론조사 의도야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이제 저 정도라면 네.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지금 확신할 수가 없는 단계이긴 하지만 저 정도라면 저는 저 지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결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 정도 들어요. 격차라면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시간이 남아서 이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김어준 씨의 그 이제 응답자들 있잖아요. 네. 응답자들 중에 이제 자기의 그 정치적 성향이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중도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 상세한 그 데이터들을 보면 거기에 보면 여론조사 꽃은 이상하게도 진보층이 응답을 많이 해요. 그렇겠죠. 응답을 많이 해요. 예. 진보 그러니까 쪽이 무슨 얘기냐면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진보층이 30%라고 하면 여론조사 꽃이라는 곳은 진보층이 35, 뭐 거의 막 40까지 가요.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거는 이제 응답자들의 문제이긴 한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마 저 정도라면 지금 그 일반적으로 다른 데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관측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응답자들이 다른 여론조사에 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35.3% 대 27%가 여론조사 꽃에서는 나왔지만 다른 일반적인 여론조사 업체에서 했다면 오차 범위 내에서 아마 비등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조사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 그 이념적 성향이 어떤지는 아직 저희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경우를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여론조사 꽃이라는 곳에 특징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마포을 가상 대결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꽃에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 비율이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높다. 그래서 혹시 일반적인 여론조사 했을 때는 비등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뭐 저런 가상 대결을 굳이 이 타이밍에 붙인 건 뭐 그 의도가 그렇게 뭐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저 김어준 씨의 정치 활동의 하나다 생각이 되고요. 김어준 본인의 정치 활동이다. 예, 그리고 정청래 의원을 띄워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정말 민주당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혁신을 제대로 이제 하고 있다 생각 전혀 못 하거든요. 굉장히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태까지 하는 거 봐서 그리고 오히려 제대로 민주당이 뭐 개혁 바람 불고 이러면은 뭐 정청래 의원은 사실 그 공천 걱정해야 될 또 의원 아닐까요? 과거에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청래 의원 한 지역구를 가지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이게 또 대대적으로 기사가 되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치 행위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결과로서 보면 상당히 저는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좀 이걸 경계해야 되는 전 결과라고 보여요. 한동훈 장관이 뭐 마포에 나간다는 얘기도 안 했고 뭐 전혀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 현역 지역구 정치인과 불과 8% 차이다. 뭐 저는 이거 굉장히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정치인으로서 이 정도의 파급력이 이미 있구나.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이 뭐 진보적인 유권자층에 때 조금 더 선호하는 어찌 보면 모든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뭐 다 약간씩은 특색이 있습니다만은 뭐 진보층이 더 이렇게 대답을 더 많이 하는 어떤 여론조사라고 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27%나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굉장히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마포 의뢰에서까지 저렇게 한동훈 장관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내년 선거 쉽지는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참 차라리 이 결과가 주는 의미가 단순히 정청래 의원이 뭐 이겼다 이걸로 좋아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내년 선거 대비해서 상당히 참 다시 한번 다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마포을에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안철수 의원이 뭐 자객 공천 20명을 보냈는데 마포을에 정청래 지역에 보내겠다. 그래서 제가 참 바보 같은 전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딴 사람 보내지 말고 네가 와라 안철수. 딱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이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니까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안 올까 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얘기하면 안 올까 봐. 과거 안철수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얘기하면 안 올까 봐 지금 입 다물고 있다라고 정청래 의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법무부 장관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왜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조금 돌고 있던데.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뭐 하고 싶으냐 물으면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 자, 과연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할지 뭐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내년 총선 점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가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어제 예천에 산사태 피해 현장을 가봤습니다. 2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쉴 새 없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산 전체가 빗물을 머금다가 한계에 이르자 산의 상단 부분에 토사가 붕괴되면서 수백 개의 바위들이 고목을 덮치고 수 킬로 떨어진 마을로 쓸러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약 4km 내지 5km 떨어진 마을로 굴러 내려온 바위들 중에는 수백 톤에 달하는 엄청난 것들이 수백 개가 발견됐습니다. 정말 수마의 위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습니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습니다.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틀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인도에서는 45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가 났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유럽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캐나다 동부는 역대급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평년 장마철 강수량의 145%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호우정보와 밀물, 썰물 주기를 연동시켜 다량의 빗물이 유입될 때 국토 전역 물길의 수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고, 이는 제가 작년 홍수 때부터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의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의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십시오.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놓여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군도 동원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동유럽 순방에서 나토 다자회의, 또 나토 참가 13개국 양자 정상회담, 폴란드 공식 방문, 우크라이나 방문 등 여러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어제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작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자유의 연대를 구축했다면은 올해 나토 회원국과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들이 함께 추진할 보다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이번에는 논의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체결해서 대테러, 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 등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의 틀을 제도화했습니다. 또한 나토의 군사정보 공유 시스템인 ISS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나토 간의 정보 공유를 한층 확대하고 상호 안보 현안에 대한 보다 신속한 공조를 추진할 것입니다. 나토와의 사이버 안보 협력 역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설치할 국제 사이버 훈련 센터를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의 활동과 연계시켜 사이버상 테러와 각종 불법 활동을 차단하고 퇴치하는 데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AP4 아태 파트너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은 유럽과 아시아, 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2일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즉시 나토 회원국, 아태 파트너국들과 대북 안보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북한의 불법 활동을 차단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 나가는데 한층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부터 시작된 제1차 한미 핵 협의 그룹 회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작년에 이어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주된 화두였습니다. 민간인과 아동을 살상하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무력 침공이 용인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구축해온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항공편 또 여러 시간에 걸친 차량 11시간에 우크라이나에서 제공한 열차를 타고
방문한 다소 위험하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폭격을 맞고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고문과 학살을 당한 참혹한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에 납치돼 학대를 받다가 가까스로 제3국을 통해 탈출해 와서 재활 심리 치료 중인 아동 인권보호센터의 어린이들 이야기는 미래 세대의 꿈까지 앗아가는 전쟁의 참상과 야만성에 대해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 거주지역 곳곳에 매설한 지뢰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퇴각하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 놀이터에까지 지뢰를 매설해 두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한 지뢰 탐지 강아지도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73년 전 북한의 침공을 받고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길 뻔한 우리는 유엔군이 즉각 달려와 준 덕분에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국제사회가 내밀어준 손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잘 아는 우리 국민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찾아가 책임 있게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에 걸쳐 각 3개씩 총 9개 항목으로 된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안보 지원은 당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략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후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방산협력 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자, 나토 순방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은 이번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빨리 복구해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국민 안전이 중요하다. 모든 관련 기관들, 모든 부서, 인적 자원 총동원해서 최대한 빠르게 복구 작업 완료해라라고 얘기했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하고 이 돈 다 투입해라 복구 작업에 이런 얘기까지 윤 대통령 했습니다. 앞으로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8시 50분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